정동 역사길 산책 최석호. 황해도 신류산에서 사냥을 하던 이성계는 더위에 지쳐 물을 찾는다. 근처 마을 우물에 이르러 급히 물을 마시러 달려간다. 빨래를 하던 강씨는 이성계를 진정시킨다. 손수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운다. 버들잎 불어가면서 천천히 드시라는 배려다. 두 청춘 남녀 눈에서 불꽃이 튄다. 강씨는 무식한 변방 장수 이성계를 고려 조정 사교계에 소개한다. 전쟁터를 같이 누빈다. 해주에서 낙마한 이성계를 정몽주가 노릴 때 정도전을 보내 개경으로 불러낸 것도 강씨다. 산전, 수전, 우물전 모두 함께 겪어서일까. 강씨는 조선을 건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는 1396년 세상을 뜬다. 한양 도성 서쪽 휘현방 북녘 언덕에 장래하고 능호를 정릉이라 한다. 우물정을 고들정으로 바꾼 묘호다. 결국 우물가에서 만난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이다. 왕과 계비의 사랑은 황해도 신류산 우물가에서 싹트고 한양 정릉동에서 대단원에 막을 내린다. 조선 건국의 역사는 정동에서 사랑으로 일단락을 맺는다. 1399년 정종에게 양의한 해에 거가를 움직여 우연히 정릉을 지난다. 태상왕 이성계는 능을 두루 살피고 눈물을 흘린다. 적어도 정릉동에서 사랑은 진행형이다. 태조 이성계에게 신덕왕후 강씨는 건국을 도운 은인일지 모르나 태종 이방원에게는 즉위를 가로막는 정적이다. 정릉을 정릉동으로 옮긴다. 능은 떠나고 정만 남았으니 정동이다.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궁은 모두 불탔다. 임금 대접 못 받게 된 선조는 정동 사가에서 머물다가 간다. 정동에 유폐되었던 임목대비는 광해를 무릎 꿇리고 나서야 정동을 떠난다. 정동에서 즉위한 인조는 궁이 된 사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 일본 군함 앞에서 무릎 꿇은 조선은 마지못해 개항한다. 미국 공사관을 시작으로 정동은 외교 중심지로 거듭난다. 아펜젤러와 스크랜트는 정동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을 시작한다. 경운궁, 덕수궁의 원래 이름으로 옮겨온 고종은 정동에서 대한제국 황제에 즉위한다. 정동에서 국권을 상실한다. 정동에서 승하한다. 중국을 떠돌던 임시정부 백범 주석이 정동으로 돌아온다. 미국 정보요원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진다. 정동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된다. 그래도 삶과 사랑은 계속된다. 서울신문에 연재되면서 신문보다 더 유명해진 자유부인은 정동을 다시 사랑의 거리로 만든다. 정동 미국 대사관 돌담과 덕수궁 돌담 사이 영성문 고갯길로 청춘 남녀가 들끓는다. 미래를 즐기는 곳이 아니라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없는 곳이 된다.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을 다시 사랑의 길로 만든다. 태조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다. 남대문으로 들어온 갓도 기요마사는 배제학당 앞 은행나무에 말을 묶는다. 경운궁을 불태운다. 도망쳤던 선조가 돌아와서 사가에 머문다. 광해가 어머니를 서궁에 유폐한다.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다. 과 함께 서양 외교관들이 들어온다.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온다. 고종이 황제에 등극한다. 국권을 상실한다. 임시정부가 환국한다. 백범 김구주석이 돌아온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다. 한국전쟁이 터진다. 정동길을 위해 쓴 우리 역사다. 정동길을 걸은 사람들은 모두 역사가 되었다. 역사는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다. 걸으면 역사가 되는 길, 정동 역사길을 걷는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에게는 6비가 있었다. 정부인 신의 왕후 한씨와 둘째 부인 신덕 왕후 강씨, 그리고 내후궁이 있었다. 신의 왕후의 5째 아들 정안대군이 조선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다. 태조 이성계는 왕권을 견제하려는 신하들의 추청을 받아들여 조선 개국 1등 공신인 이방원 대신 계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지명한다. 1396년 강씨는 왕세자로 책봉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뜬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이라 시호를 내린다. 신하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도성 안 황화방 북쪽 언덕에 장사 지내고 능호를 정릉이라 한다. 능 동쪽에 능사, 흥천사를 짓는다. 흥천사 경내에 5층 사리각을 짓고 통도사에서 가져온 석가사리를 모신다. 태조는 흥천사에서 제를 올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아침 수라에 들었다. 조석으로 정릉을 찾았다. 이후 사람들은 이 동네를 정릉동이라 부른다. 2년 뒤인 1398년 귀해를 노리던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킨다. 왕권을 위협하는 신하들과 형제들을 잡아 죽인다. 2년 뒤 형 정조의 뒤를 이은 왕세자가 되더니 마침내 조선 제3대 국왕에 오른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죽은 이듬해 1409년 태종은 정릉을 사대문 밖 양주군 남사리 땅 산기슭으로 천장해 버린다. 그리고 지시한다. 정릉 정자각을 헐어 나무와 돌을 가져다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태평관 짓는 데 사용하라. 봉부는 완전히 깎아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라. 서기는 땅을 파묻으라. 실록에는 이렇게 적었다. 임금이 이 귀령에게 일렀다. 참차는 태평관 감조 제조인이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서 누 3간을 짓고 관의 구청을 가지고 동헌, 서헌을 창건하면 목석의 공력을 덜고 일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황엄이 일찍이 말하기를 정자터를 높이 쌓고 가운데에 누각을 짓고 동쪽 서쪽에 헌을 지어 놓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누각을 짓는 것은 황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정릉의 돌을 운반하여 쓰고 그 봉부는 좌치를 없애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좋겠으며 서기는 땅을 파고 묻는 것이 좋겠다. 1410년에는 흑달이었던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진다. 태종 이방원은 정릉을 둘렀던 병풍석 성물을 가져다 돌다리로 개축하라 명한다.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광통교 하단에서 거꾸로 박아놓은 병풍석들을 발견한다. 양주군 사흘 한리는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이다. 정릉을 정릉동으로 옮겼으니 덕수궁 담장을 따라 늘어선 동네 이름에서도 능자를 뺀다. 그래서 정동이다. 정릉이 사대문 안에서 쫓겨난 지 200여 년이 흐른 뒤인 선조 때에 우리 조상 할머니께서 궁 모셨으니 우리의 군역을 면제해 달라는 신덕 왕후의 아버지 강윤성의 후손 강수일의 호소가 있고서야
정동은 역사에 재등장한다. 율곡 선생도 태조와 같이 모셔야 할 분이니 마땅히 존승하는 행사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신덕 왕후의 능을 찾아 나선다. 현종대에 이르러 우함 송시열 선생이 차자를 올린다. 신의 왕후는 고려 때에 돌아가셨으니 조선 건국 국모는 신덕 왕후다. 사대문 안에 무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천장하였으나 시호 신덕은 그대로 두었다. 정릉은 쓰면서 종묘에는 승부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다. 현종이 이른다. 내가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오늘까지 미루어 온 것이다. 나의 의견을 버리고 경들의 의견을 쫓겠으니 아랜 말대로 시행하라. 능을 봉하고 제사를 베풀던 날 정릉 일대에 소나기가 내린다. 백성들은 신덕 왕후의 원한을 신는 비라했다. 임진년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서 정동은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1592년 못난 임금 선조는 경복궁을 버리고 떠난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워버린다. 하루 사이에 동대문과 남대문으로 각각 들어온 왜군은 동월, 창경궁과 창덕궁에 불을 지른다. 1593년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는 한양 서부 황화방 월산대군의 집, 현재 덕수궁 서거당에 머문다. 계림군 이유의 집으로 대내를 삼고 청양군 심의겸의 집으로 동궁을 삼고 영의정 심연원의 집으로 종묘를 삼았다. 덕수궁 측조당에서 즉위한 강회군은 1611년 창덕궁을 재건하고 덕수궁을 서궁이라 칭한다. 아버지 선조의 비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한다.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서궁에 가둔 것이다. 1623년 반정에 성공한 인조는 서궁에서 즉위한다. 침전을 죄해한 서궁 집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명한다. 정동은 다시 어염집이 많은 도성 서쪽 땅으로 남는다. 이로써 정동은 또 역사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난다. 정동은 대한제국 시기에 또다시 역사 그 전면에 등장한다. 지금 청와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주변에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는 것처럼 당시 권력의 중심이던 경복궁과 경운궁 주변에는 대한제국이라는 신천지를 개척하려는 구미 각국 지식인과 외교관이 모여들었다. 지금 정동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은 대부분 서구 열강이 각축을 벌이고 일본이 제국으로 부상하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못난 임금 고종은 경복궁을 버리고 정동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다. 정동에 경운궁을 짓고 황궁한다. 대한제국을 세우고 황제가 된다. 나라를 빼앗긴다. 온 백성이 독립만세를 외친다. 머나먼 타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건국한다. 김구 주석은 독립투쟁을 전개하면서 무장을 서두른다.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무찌른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무장을 해제당한 채 정동 경교장으로 황국한다. 정부를 수립한다. 정부 청사를 경교장에서 구 조선총독부 중앙청으로 옮긴다. 정동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다. 이 길을 걸은 사람들은 모두 조선과 대한민국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았다. 인조 반정 공신 김자점은 효종 즉위 후 탄핵을 받고 파직된 데 앙심을 품어 조선의 북벌 정책을 청에 밀고 한다. 1650년 평양으로 유배된다. 1651년
유배지에서 역모를 일으키자 효종은 김자점 3대를 멸한다. 김자점 역모 사건이다. 김구 선생 집안은 황해도 해주읍 백운방 필봉산 양기봉 및 텄골에 응가한다. 선생 집안은 텄골 토착 양반 진주 강씨와 덕수 이씨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산다. 1876년 7월 11일 바로 이곳 텄골에서 김순영과 곽낙원의 맏아들로 태어난다. 17 나이에 백범을 낳은 곽낙원은 차라리 백범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한다. 그렇게 가난했다. 17살 때까지 동네에서 심리 떨어진 항명동 정문제 선비서당에서 글공부를 한다. 1892년 해주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향시에 나간다. 극심한 과거 폐해를 목도하고 과거 공부를 그만둔다.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학을 공부한다. 손수 관상을 보니 귀격과 부격은 없고 천격, 빈격, 흉격밖에 없다. 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 이듬해 동네에서 20리 떨어진 포동에 사는 동학당 오응선과 최유현을 찾아가 그곳에서 동학에 입도한다. 공중부양하여 걸어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황해도와 평안도에 가장 나이 어리지만 가장 많은 연비를 거느린 동학 접주가 된다. 황해도를 대표하는 15명 도유 동학교도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충청도 보은에서 대도주 최시영을 만난다. 최시영으로부터 접주 임명장인 첩지를 받고 1894년 9월 고향으로 돌아온다. 백범은 팔봉도소를 설치하고 척외청량 기치를 높이 올린다. 70여 명 병력으로 왜군 교관과 관군이 버티고 있는 해주성을 쳤으나 패퇴한다. 9월산 폐엽사로 옮겨 진을 쳤으나 다른 동학군 이동엽 부대의 기습을 당해 괴멸된다. 몽군포에 응거하다가 신천군 천봉산 청계동 안태운 진사를 찾아간다. 안태운은 1884년 갑신정변 당시 박영효가 선발한 70명 유학생 중 한 명이었다.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고 박영효가 망명하자 안태운은 청계산으로 들어갔다. 안태운의 맏아들이 안중근 의사다. 팔봉 접주로 동학군을 이끌던 백범에게 밀사를 보내 공수 동맹을 맺은 토벌군 대장이다. 청계동에 머물면서 후조 고성로에게 글을 배운다. 위정 척사파의 원조 화서 이항로, 중암 김평묵, 성제 유중교로 걸쳐 내려온 항맥을 이은 이가 의암 유인석이다. 후조 고성로는 의암 유인석과 동문수학했다. 후조가 안태운과 결별한다. 단발령을 둘러싼 위정 척사파와 개화파의 대립이다. 백범도 가족을 이끌고 텄골로 돌아온다. 1살 되던 해 1896년 중국으로 가다가 안학군 치아포 여관에서 왜군 중위 스치타 조스케를 처단한다. 명성 황후 시해에 대한 보복이다. 이름과 주소를 남기고 집에서 기다린다. 해주옥에 투옥된다. 인천 감리영으로 옮겨 재판을 받는다. 인천 감리영에서 세계 역사, 지리학 등 신서적을 읽는다. 의리는 유학자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민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안 진사가 양학을 한다고 절교한
후조 고성로 선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깨닫는다. 강화에 사는 김경득이 백범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다. 김경득은 군수품 창고 포량고를 지키는 사람이다. 대원군이 그 인품을 알아보고 임명함으로 포량고를 맡은 인물이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서도 백범을 구출하지 못한다. 백범에게 시 한 수를 올린다. 새장을 박차고 나가야 진짜 새, 통발을 빠져나가야 진짜 물고기, 충은 반드시 효에서 비롯되니 자식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소서. 새장에서 나는 새를 새라 할 수 없다. 통발에 갇힌 채 논이는 물고기를 물고기라 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중에 불효자는 없다. 동구 밖에서 자식 오기만을 기다리는 부모를 생각한다면 인천 감리영에 그대로 있겠는가? 탈옥하라는 말이다. 1898년 3월 19일 탈옥하여 삼남지방을 두루 다닌다. 계룡산 갑사에서 공주 사람 이서방을 만나 공주 마곡사에 들어간다. 하은당으로부터 원종이라는 승명을 받고 중이 된다. 마곡사를 떠나 평양 대보산 영천암 방주가 된다. 그러나 백범이 갈 길이 아니다. 다시 황해도 텄골로 돌아온다.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외수교 선교사로부터 신앙심과 애국사상이 퍼져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예수 믿고 교육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한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진남포 에버트 청년회 감리교회 청년조직 대표로 한양 상동교회에서 열린 에버트 청년회 정북대표회의에 참석한다. 5인 1조로 상서를 올리기로 결의하고 기도회를 마친 뒤 대한문 앞으로 나간다. 죽기로 다짐하고 시작한 상소운동이 기껏 구류에 그치자 포기하고 1908년 황해도 문화초리면 종산으로 이사한다. 우정소 목사의 간청을 받아들여 서명의숙 교사로 농촌 아이들을 가르친다. 해서교육총회를 조직하여 교육총감을 맡는다. 황해도 각 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운동을 펼친다. 이듬해 안하급 안학교회에서 설립한 양산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북월면 보상동 보강학교 교장을 겸직한다. 1910년 도산이 압록강 건너 송천 위회위로 떠난 뒤 경성 양기탁 집에서 비밀 모임을 갖는다. 한양에 도덕부를 설치하여 전국을 다스리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광복 전쟁을 하기로 결의한다. 이동영이 먼저 만주로 가서 부지를 매입한다. 황해도 김구, 평안남도 안태국, 평안북도 이승훈, 강원도 주진수, 경성, 양기탁 등 각 도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독립운동 자금을 15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한다. 그러나 1911년 1월 5일 체포되어 경무총감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다. 종로 구치감으로 옮겨 재판을 받는다. 강도 사건 15년, 보안 사건 2년을 각각 구형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일본 국왕과 처가 사망하여 5년으로 감형된다. 뭉우리 돌처럼 단단한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하리라 다짐하면서 이름을 구라 개명하고 호를 백범이라 짓는다. 거북구를 9구로 바꾼 것은 외놈 민적과 달리함으로써 추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백범은 백정과 범부를
합친 말로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애국심이 뒷받침되어야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겠다는 바람에서 지었다. 복역 중 뜰을 쓸거나 유리창을 닦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한다. 우리도 어느 독립정부를 건설하거든 나는 그 집 뜰도 쓸고 창호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해 주옵소서. 1915년 가추로 가여 가족이 있는 안악으로 간다. 아내가 직원으로 있는 안신학교에서 교사로 일한다. 42에 김씨 문중 농지가 있는 동산평으로 이사한다. 소학교를 설립하고 소작인 자녀를 모아서 가르친다. 교육운동을 계속한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15명의 동지와 함께 신의주 안동현에서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상해 포동에 도착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이승만은 총리, 안창호는 내무총장에 각각 취임한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우리 정부의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백범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경무국장에 임명한다. 10월 10일 내무 대신 동농 김가진 선생은 아들 김의한과 함께 대한제국을 떠나 10월 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망명한다. 1920년 어머니와 아내 최준내 그리고 맏아들 김인이 상해로 왔다. 가을에 둘째 아들 김신이 태어났다. 백범은 재미있는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1923년 내무총장에 취임한다. 이듬해 아내가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1926년 어머니가 김신을 데리고 귀국한다. 이듬해 김인마저 어머니에게 보내고 혼자 남는다.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꾼 뒤 백범은 초대 국무령에 피선된다. 헌법을 고쳐 국무령제를 국무위원제로 바꾼다. 정확히 말하면 국무위원 윤회 주석제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이 돌아가면서 주석이 되는 것이다. 백범이 초대 주석이 된다. 백범은 독재체제에서 평등체제로 바꾸었다고 말한다. 이 즈음 임시정부 내부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간 충돌이 심해졌다. 국무총리 위동희는 공산혁명을 주창하고 대통령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주창했다. 이동희는 한 형관을 레닌에게 밀파해 금화 200만 루블 지원을 약속받고 1차로 40만 루블을 받아 김잉용에게 전달했다. 이동희는 금괴를 빼돌리고 러시아로 도주했다. 한 형권은 1923년 1월 2차로 20만 루블을 더 받아서 상해로 돌아와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했다. 여훈영을 우두머리로 한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은 새로운 임시정부 창조를 주장했다. 이 동의를 우두머리로 한 상해파 공산당은 임시정부 개조를 주장했다. 이리하여 민족주의 대표들까지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임시정부를 고수하고자 한 내무총장 백범은 국민대표회의 해산령을 내려 사태를 진정시킨다.